오늘 방송은 차명주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네. 차명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그냥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는 좀 합법적이지 않은 예.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통상은 정당한 목적보다는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의미로 보통 메시지 전달이 되죠. 네. 주주 리스크를 크게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가능성은 적어도 한번 발생하면 가장 심각한 리스크가 인적 위험인 것 같습니다. 그 인적 위험은 이제 그렇죠. 동업 관계에 있거나 주주들의 사망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가장 큰 게. 그다음에 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의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 나가겠죠. 그렇죠. 네. 네. 이 큰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동업하다가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실제 퇴직을 하는 경우죠. 네. 있던 경우도 이제 동업 관계가 정리가 되면 네. 당연히 그 법인이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부에 보상. 대한 지급 이행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근로자는 아니라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뭔가 강제화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건 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법적으로 자기한테 권리되어 있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자녀가 유류분 청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업 관계는 물 건너가고 서로 간에 자잘못을 따지는 이제 법률 관계만 남게 되니까 이게 이제 회계가 불투명하고 이제 세무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주주권 행사가 현실화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폐업을 하거나 네. 청산을 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클라이언트가 한 25% 정도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 때문에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었어요. 그렇죠. 네. 초심이 계속 지켜지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성장을 하고 분배를 하는데 서로 의견들이 다 달라요. 이런 데서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돈의 문제를 넘어서 감정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망가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통적인 경영 리스크 외에 또 본인 주식을 회사에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도 큰 리스크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오너 중심의 경험 체제이기 때문에 오너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이념에 반하는 또는 그 회사의 경영 정책에 반하는 제3주주가 들어왔을 때 어떤 갈등은 눈에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 물론 정관이나 이런 데에 제3자 양도로 주식이 이전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 자산인데 개인 자산을 제3자한테 파는 것 자체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엔 이제 차명 주주 리스크나 이제 과점 주주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 과점 주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을 차명으로 구성하는 경우죠. 그런 거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명 주주 리스크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보면은 재산권 싸움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유권 분쟁의 리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차명 주식 문제는 또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이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과세를 이연당하는. 네. 예, 그러니까 과세 이연 자체가 법인 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인데요. 네네. 그 이유는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게끔 정부가 어떤 법인 사업자에게 더 큰 페이버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법인이 그만큼 투명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공적 배당, 예,
국가가 그만큼 세금을 유예해 준 것도 일종의 국가가 하는 투자다. 기업에. 그럼 투자자한테는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 공적 배당이라는 활동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않으면서 이런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배당소득세가 15%부터 50%까지 열심히 한 기업들은 미리미리 배당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배당으로 인한 세금을 국가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납부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이익 처분이 돼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이런 공적 배당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차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가 본래는 한 명인데 이 주주를 뭐 5명, 10명으로 가짜 주주들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제 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차명 문제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PPT 화면에 있는 내용은 차명 주식을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뭐 차명 주주가 사망을 하거나 그렇죠. 이민을 가거나 예. 이혼을 하거나 네.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죠. 문제점. 차명 주주 리스크는 어쨌든 첫 번째는 국가가 이걸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 차명주주라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국가도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규나 제재들을 두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재산권이나 경영권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어쨌든 차명주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차명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유족들은 당연히 차명주주 유족으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더구나 실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차치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경제활동이 활발한 주주 같은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이 실패하게 되면 재산의 압류나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식도 어쨌든 명의자의 자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압류가 되거나 파산에 묻힐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도 인력 파견 업체들이 차명 주식을 많이들 네.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뭐 어떤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게 신설과 폐업을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차명 주식에 있는 주주가 압류가 들어오면서 법인 청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 회사에 법적으로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는데 그 제3자가 특히 이제 차명주주가 조세 체납을 한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내 회사 주주에 국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경영권 행사하는데 모든 이제 그 어떤 주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제 상황에서 경영을 제대로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하도 이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망 리스크는 없고 또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은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혼을 하는 당시에 또 그 회사가 되게 굉장히 성장성이 있거나 알토란 같은 회사라면은 당연히 헤어지는 마당에 그 주식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한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소유주를 실제 주장하는 경우 이게 이제 변심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신이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실소유자를 배신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명의자가 선의로 명의를 빌려줬지만 만약에 이 기업주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더라면 그 명의자도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또 안아야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의로 빌려준 거예요. 자기가 감수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변심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자기 몫을 주장하는 사람은 응당받아야 될 몫이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2019년도부터는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국외 전출세라고 해서 자기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내고 가야 돼요. 국외 전출세. 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차명주주한테 야, 너 이민 가지 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단순히 과점주주나 여러 가지 이제 조세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차명을 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차명주주 리스크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가 실제 이런 사안들이 현실화됐을 때 이제 성급하게 이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정리를 해보면 차명주 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사망, 변심, 이민, 이혼, 그리고 파산 및 압류.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네네. 차명주식 문제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차명이냐 아니냐라는 입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차명임을 어느 정도 상호가 다 인정을 한다고 하면 세금 문제가 남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이 차명이냐 실명이냐의 문제를 갖고 분쟁이 생겨버리면 세금 문제는 밀려요. 지금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재산을 뺏기게 생겼는데. 소유권의 문제니까. 그렇죠. 소유권의 문제이냐.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냐, 소유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차명 행위를 통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페널티에 상응하는 세금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귀속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국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명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차명 행위를 한 그 자체를 보고 그 자체를 증여로 보겠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증여한 거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거로 보겠다. 의제라는 말이 본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간주예요, 이거는. 간주한다. 간주한다. 그래서 이제 추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는 거죠. 대신에 그거에 대한 반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입증을 하면 번복이 되는데, 의제는 원래는 번복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어떤 입증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추정의 효력이 번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규상의 제재가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과 이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명주주 입증이 그럼 쉽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네. 차명주주가 당사자가 차명주주라고 인정만 하면 국가에서 그냥 바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지 숫자로 한번 갖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네. 만약에 30억 원의 50%를 차명주주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양도를 했을 때는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3억 9,500이에요. 증여를 받았다면은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한 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내 거였어라고 자백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이 겨우 300만 원입니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 양도나 증여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원래 자기 거였다고 주장을 해서 1%밖에 안 되는 세금을 내려고 하는 행위를,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주지 않죠. 인정해주지 않죠. 당연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굉장히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시 주금 납입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2.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명의신탁 합의서. 3. 과거 배당금 지급 자료와 배당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내역. 4. 법인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법인으로 유입된 가수금, 입출금 내역. 5. 사실 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지 약정 수사 작성. 인감 날인가 인감 증명이 첨부돼야 되네요. 6번째,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증여세를 실제의 소유주가 납부한 금융자료. 7. 배당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8. 인후보증서. 인후보증서가 뭡니까? 인후보증서라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떤 법률적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예요. 9. 실질주주와 차명주주 간의 매매대금을 지급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마지막,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제기와 법원 판결문 등. 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차명을 입증할 수 있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주주인데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네네. 배당을 전부 다 배제됐다든가. 네. 그리고 실제 또 아니면 배당 받은 자금이 다시 실소유주에게 이체되었다든가. 아니면 최초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그 차명주주가 주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다든가. 네.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이거 내 거 아니다. 라는 합의.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로 공중된 게 중요해요.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는 당사자 간에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과세 당국에 제출을 하면 이제 과세 당국이 판단을 해서 이게 명의신탁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의치 않거나 뭐 기간이 오래돼서 실제 서류들이 다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명의신탁 입증 서류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명의신탁 해지를 네. 진행하기 위한 그렇죠. 자료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백 방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원래 내 거였으면은 그 당시에 내 거였다는 그런 차명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세금이 더 적은 거죠. 네. 근데 그게 100% 다 적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이후에 법인이 계속 또 증자를 했다면 네. 오히려 그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양도로 할 때, 증여를 할 때, 명의신탁 해지를 할 때 이렇게 세금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네. 역으로 이제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명의신탁 해지 과정이 아니라 이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그 과세당국은 볼 수도 있다는 의미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차명식 무엇이 문제인가에 있어서 차명 주주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사망, 이민, 이혼, 실소유권 주장, 변심, 파산 및 압류로 인해서 차명 주식이 어떤 문제로 불거진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차명 주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말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명 주식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오늘 좀 말씀해 주셨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과세 당국이 왜 또 차명 주식을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